재판관들이 고심에 빠진 것 같다. 내부에서 경론이 오가는 것 아니겠는가.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5대3 정도로 지금 뭔가 경론이 붙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. 들어보시죠.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이 미지정인 것을 보면 평의가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, 평의가 길어질수록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회생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. 이론상으로는 각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결론에서 현실적으로 각하를 쓰실 분이 있으실지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. 내부는 아마 확고하게 인용 의견으로 가실 겁니다. 그런데 그분들은 주관이 더 확실하신 분이고요. 우파 내지 중도로 보이는 분들은 조금 더 약하죠. 제가 보기에는 한 5대3 정도 나오면 좋은 결론이 아닐까. 5대3과 6대2가 간당간당한 게 아닐까. 윤준희 위원님, 5대3과 6대2는 결과가 정반대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렇죠? 인용이고 하나는 기각이고 간당간당하다. 그래서 지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. 다만 평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통령이 회생할 가능성, 5대3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.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전망입니다. 어떻게 전망하세요? 평의가 길어질수록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좀 타당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왜냐하면 현재 기각을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. 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보면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, 파면을 했던 주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.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헌법상 중대한 법률과 헌법의 위반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표자로서 또 국정 최고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. 그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지지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또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과연 국민의 대부분의 대다수의 신임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.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만약에 자신감이 없다면 사실은 섣불리 인용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. 또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절차상 국문으로 부서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서로 해야 되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이런 것보다도 사실 헌법상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게 내란 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등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헌재가 어쩌면 각하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형사 재판을 통해서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헌법재판소 근무 경력만 19년에 달하는, 헌재에서만 19년 계셨어요.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가 최근 책을 하나 냈는데요. 같이 보겠습니다.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 승자론이란 책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경우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파면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. 헌법재판소 판례를 쭉 분석해 보니까 80년도의 비상계엄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,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런 것들 다 분석해 보니까 이 19년 차 헌법재판소 근무 경력의 변호사는 이런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.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박탈하려면 단순한 헌법, 법률 위배만으로는 안 된다. 계엄의 요건 구비 여부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판단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. 책 내용 그대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이번 비상계엄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다.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나름대로 존중돼야 한다. 정혁진 변호사님. 지금 거의 20년 경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변호사의 얘기입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글쎄요, 제가 한 25년쯤 전에 헌법재판한 적 있었거든요. 네. 그때 이명웅 변호사님이 헌법연구관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뵀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군요. 핵심은 뭐냐면은 이명웅 변호사 말씀의 핵심은 뭐냐?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.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회는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
해제하도록 할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국회한테 있는 거죠.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의결을 따르지 않고 계속 강행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빼박 그 탄핵 사유가 될 텐데,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 해제 의결을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 비상계엄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반부터 그 다음 날 12월 4일 새벽 1시 정도까지밖에는 없었던 거 아니냐, 그 이야기거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헌법에는, 헌법과 개헌법이나 저기 헌법재판소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, 그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탄핵할 수 있다,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판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,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그때 헌법재판소가 단순한 헌법 위반, 단순한 위법 행위 가지고 탄핵할 수는 없는 거고, 예. 중대한 헌법 위반, 중대한 그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된다,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.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것이 무엇이냐, 제가 봤을 때는요,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뭐 방통위원장이나 감사원장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달라요. 방통위원장, 뭐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?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,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? 우리나라 국민들 몇 천만 명이 표를 던져가지고 선출된 사람이란 말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중대한 위법인지를 판단한 근거는 뭐냐? 국민의 적어도 3분의 2, 9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그게 3분의 2 아니겠습니까? 적어도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저 대통령은 탄핵돼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돼야 그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언제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였어요.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80% 이상 아니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헌법재판소에서 감안을 했었던 건데, 지금 상황은 어떠냐?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66.7%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?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네. 이명웅 변호사의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.